투수라면 나도 고수? 빵빵 퇴근길 발언때 기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 개인 택시 김현태입니다. 요번에 일본 방사능 노출로 인해서 모든 어족, 생선류 이런 게 이제 오염됐다 그러는데 그거는 우리 한국 정부에서는 명확하게 그런 걸 규명해 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 건강에 직결된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은 자기네 국익에 반하는 거는 뭐 정치라든가 모든 전반적인 면에서 자꾸 감추려고 그러고 그런 성향이 강한 민족이라고요. 그래서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그거를 홍보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대책을 빨리 마련해서 국민들이 어떤 일본의 그러한 면에 혼란스러우지 않게끔 좀 입장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덮고 가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입니다. 오늘 기사님 발언 때는요, 방사능 괴담 정말 안전한가에 대해서 김현태 택시기사님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방사능 괴담이 퍼져나가고 있는데요. 국민의 의혹을 잠재울 수 있는 정부의 투명한 대처 방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네, 의견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한 글자로 바라본 세상은 손인데요. 4490님입니다. 받는 손, 주는 손, 훔치는 손, 검은 손만 없어진다면 밝은 사회 되겠죠. 라고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받고 있습니다. 정면 승부 3라운드요. 잠시 뒤에 유현진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를린의 하늘에 대한, 파리의 하늘에 대한, 슈투트가르트의 하늘에 대한, 유럽의 모든 하늘에 대한 대한항공의 사랑. 첼코항공의 2대 주주가 되어 시작합니다. 유럽 하늘에 우리의 위상을 높일 대한항공을 기대해 주십시오.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평생 친구해. 드르르르르 평생 든든. 평생 챙겨줘. 드르르르르 평생 든든. 가족처럼 챙겨주는 참 고마운 사람. 참 고마운 사람. 교보생명 FP가 찾아갑니다. 교보생명 평생 든든 서비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스포츠 경향의 김은진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LA 다저스에서 뛰고 있는 유현진 선수 13승 도전에는 실패했어요. 네, 오늘 마이애미전에 선발 등판에서 시즌 13승째에 도전했는데요. 7과 3분의 1이닝 6피안타 3실점. 오늘도 퀄리티 스타트 기록하면서 잘 던졌습니다. 2대3으로 뒤진 8회 말 1사 후에 교체됐는데 다저스가 추가점을 넣어주고 점수를 뽑지 못하면서 2대6으로 져서 류현진 선수가 시즌 4패째를 안게 됐습니다. 오늘 13승째 도전한 경기였는데요. 무엇보다 당연히 주목받았던 게 이 상대 투수 마이애미 선발인 호세 페르난데스와의 맞대결이었습니다. 지금 두 투수가 올해 내셔널리그에서 가장 강력한 신인왕 후보기 때문에 이 맞대결 미국에서도 굉장히 큰 관심이었는데요. 류현진 선수 오늘 페르난데스는 6이닝 4안타 2실점, 비자책은 1개고요. 기록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류현진 선수가 더 오래 많이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3대2로 앞섰을 때 이 페르난데스는 교체돼서 승리 투수가 됐고요. 류현진 선수는 8회 1사까지 던졌지만 팀이 더 점수를 뽑지 못하면서 패전이 돼서 희위가 좀 엇갈렸는데요. 특히 타자로 정면 대결에서 좀 류현진 선수가 완패를 했습니다. 오늘 첫 안타를 맞은 게 바로 3회 2사 후에 이 페르난데스한테 첫 안타를 내줬는데 이 안타부터 3연속 안타를 맞으면서 2점을 먼저 내줬고 결국 게임 뒤에 류현진 선수도 가장 아쉬워했던 게 상대 투수한테 직구를 던졌다가 안타를 맞은 게 너무 후회된다. 변화구를 던질 걸 그랬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외신에서도 지금 류현진 선수 잘 던졌지만 페르난데스와의 맞대결에서 좀 패전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가려진 점이 있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지에서도 올해 유난히 내셔널리그 신인왕 경쟁이 뜨겁기 때문에 오늘 이 두 투수의 맞대결에 초점을 맞춰줬었는데요. 오늘 이겼으면 좀 약간 어떻게 강한 인상을 남겨서 신인왕 투표에 좀 유리할 수도 있었는데 조금 그 점은 아쉽지만 그래도 잘 던졌습니다. 네, 페르난데스한테 안타 맞은 게 이게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찜찜해갖고 제대로 못 던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딱 드네요. 그러니까. 네. 네. 다음에 우리 월드컵 축구 대표팀 소식 좀
들려주시죠. IT와 평가전을 갖는다고요? 네. 지난 페루전에 이어서 이제 9월 10일에 강호 크로아티아와 평가전을 이미 잡아놨었습니다. 근데 그 크로아티아와 만나기 전에 9월 6일에 IT와 평가전을 가집니다. 이 IT는 피파 랭킹이 우리보다 낮은 54위입니다. 하지만 최근 북중미에서 떠오르는 신흥 강국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홍명보 감독 체제 이후에 처음으로 이 유럽파, 이번에 독일도 가 있지만 유럽파가 합류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 국내파 선수들과 유럽파 선수들의 호흡을 고려해서 조금 쉬운 상대를 크로아티아전에 앞서서 먼저 한번 매치를 시켜놨습니다. 원래는 이란하고 경기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요. 이란이 갑자기 일방적으로 취소를 하는 바람에 중동팀을 알아보다가 일정이 다 안 맞아서 결국 북중미 쪽으로 월드컵 예선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쪽은 북중미로 돌렸는데 여기서 이제 IT가 선택이 됐습니다. IT전에서 이제 충분히 국내파, 유럽파가 손발을 맞춰본 뒤에 크로아티아와 진검승부를 해보겠다는 게 이제 9월 우리 대표팀의 평가전 전략인데요. 유럽에서 이 IT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활동하는 선수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출전할 18명 중에 4명만 그 IT 내 자국 리그에서 뛰는 선수고 나머지는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로 꾸려졌기 때문에 좀 패스워크가 좋아서 스피드가 좋은 팀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우리 대표팀으로서 중요한 것은 일단 첫 승 그리고 골이기 때문에 준비를 좀 잘해서 우리보다 하위 팀이기 때문에 좀 이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네. 언뜻 생각할 때는 일단 우리가 워낙 1승을 제대로 거둔 적이 없고 골 결정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많으니까 IT에서 일단 좀 골을 많이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좀 좋은 호평을 받아서 간다 이렇게 느낌이 딱 드네요. 네, 그런 시나리오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축구 대표팀이 잘하면 되죠, 뭐.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포츠 경영의 김은진 기자였습니다. 교통상황 알아보죠. 김미란 캐스터. 네,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하는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외곽 쪽 이동 차량이 많습니다. 성수분기점부터 장안교, 다시 중랑교에서 창동교 사이로 속도가 내려가 있고요. 반대 도심 쪽 흐름이 한결 수월합니다. 수락 지하차도에서 노원교, 다시 창동교부터 월계 1교사로 속도를 줄이고 있고 이후로 성수분기점 부근에서만 서행입니다.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방면 종암분기점부터 홍지램프까지는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반대 성수대교 쪽으로 이동하는 데는 아직은 성산 램프부터 정릉 터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한강 다리 중에는 성산대교, 영동대교, 청담대교와 모두 양방면 정체 서행입니다. 이 밖에 도심 안쪽은 왕산로 청량리 쪽으로 이동하는데 흥인지문에서 신설동역 쪽으로 이동 차량이 많아서 정체입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관한 의견을 보내주실 분은 휴대전화번호 샵 0945번으로 50원의 유료 문자를 보내주세요. 전화 참여는 서울전화 02-771-0945번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정면승부 3라운드 세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한국사회 대입 수학능력시험 필수 과목 채택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참가 인원이 78일 만에 무려 1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국내는 물론 중국, 프랑스, 미국 등에 있는 재외동포들까지 서명에 동참하면서 그 서명운동 열기가 식을 줄 모른다고 하는데요. 이 프로젝트를 주관하고 있는 생존경쟁, 네, 동아리 이름인데요. 생존경쟁의 회장이면서 성신여대 사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김다솜 학생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다솜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생존경쟁 동아리죠? 네, 동아리예요.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데인가요?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저희 동아리는 대한민국 홍보 동아리로 대한민국에 관련된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요. 예. 대학생 연합 동아리로서 대학생들로만 구성된 동아리예요. 대학생 연합 동아리 한 몇 개 학교 정도 학생이 모여 있습니까? 대략? 저희는 고려대, 중앙대, 성신여대를 비롯해서 한 5-6개 학교가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회장을 맡고 있는 생존경쟁에서 한국사 수능 필수 과목 채택을 위한 서명운동을 주관하고 있죠? 네네. 서명운동에 참여한 분들이 10만 명을 넘어섰다고요? 네, 맞아요. 네. 어디서 어떻게 하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서명하게 됐죠? 저희는 서울을 비롯해서 부산, 거제, 또 광주, 청주, 막 그렇게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돌아다니고 있고, 지금은 약 10만 447명 정도가 서명을 해주시고 계세요. 그럼 직접 동아리 회원들이 지방에도 가서 이렇게 길거리에서 받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부스를 설치해서 또 역사 관련된 판매를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함께 서명을 받고 있어요. 아, 보통 힘든 일이 아니겠네요. 그러면은, 네. 재외 동포들도 참여를 많이 하고 계시다고요? 네네. 일본, 중국을 방문을 해서 우토로 주민들과 또 한인의 분들한테서 받았고요. 중국은 또 서경덕 교수님이 배우 송일국 씨와 함께 방문을 해서 조선족들 분들께도 서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33개국의 한인의 서명 용지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동참 요청을 했고 또 뉴욕이나 중국의 유학생들께서는 자발적으로 서명에 동참을 해주셔서 그 서명지를 보내주시기도 하셨어요. 이 프로젝트를 누가 처음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까? 저희 동아리의 일기 선배님이신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교수님이라고 있으신데요. 그 교수님과 같이 선후배 관계로서 같이 기획부터 해서 지금까지 같이 진행하고 있어요. 아, 서경덕 교수님의 또 아이디어가 여기서 또 나왔군요. 네. 네. 자, 동아리에서 또 이 한국사 수능 필수 과목 채택 서명 동참 외에 또 다른 어떤 한국을 알리는 위한 그런 일도 하고 있다고요? 네. 지금은 한국사를 관련된 프로젝트만 진행하고 있었는데 저번 프로젝트 관련해서는 올림픽 선수들에게 응원 메시지를 보내는 거나 또 플래시몹을 한다거나 또 안중근 의사를 기념해서 손도장을 받거나 그렇게 하는 프로젝트들이 진행되었어요. 예, 하는 일들이 많네요. 그러니까. 네. 자, 지금 서명받고 있는 한국사 수능 필수 과목 채택 관련해서 이제 찬반 논란이 많은데 네. 지금 우리 김다솜 학생 생존 경쟁 이쪽 동아리에서는 필수 과목을 찬성하는 쪽인가요? 그렇다면 어떤 이유 때문인지? 저희는 찬성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지금 고등학생들은 대학 입시에 맞춰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서울대학교만 국사를 필수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수능에 필수가 된다면 그게 대바탕이 되어서 모든 고등학생들이 역사를 배울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그런 바탕이 될 수 있는 게 수능 필수라고 생각을 했어요. 혹시 김다솜 학생이 대입 수능 시험 볼 때 그때는 한국사가 어땠나요? 필수였나요? 선택이었나요? 네, 저희 때도 선택 과목이었고, 네, 그래서 아이들이 잘 선택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자, 근데 필수가 되면 입시 부담이 클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저희는 지금은 서울대만 국사를 필수로 하다 보니까 서울대학교 아이들끼리, 가려는 아이들끼리 공부를 하니까 그게 더 입시가 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능 필수가 된다면 모든 아이들이 다 역사를 공부하게 되니까 오히려 입시에 대한 부담은 좀 더 적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사 좀 배우기 싫어하는 학생들도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뭐 암기 과목이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또 뭐 교육 방식이 좀 따분해서 그렇습니까? 며칠 전 교육부에서 토론 같은 토론회를 봤었는데요. 거기서 또 역사의 그 암기를 주로 한 교육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되었고, 그래서 제시한 것이 뭐 체험학습이라던가 좀 더 재미있는 역사 교육, 동영상 그런 것들을 내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식이 된다면 충분히 역사에 대한 그런 공부 인식도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서명운동은 언제까지 해요?
10월 26일인 안중근 의사 의료 기념일을 해서 그때를 마지막으로 서명을 받을 것 같아요. 내일 정부가 한국사 수능 필수 과목 채택 여부에 대해서 최종 입장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혹시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최종 입장이 나오면은 이쪽 생존 경쟁의 동아리에서는 서명운동과 관련한 어떤 의견을 전달하거나 또 입장 표명 같은 거 그런 거 예정돼 있습니까? 저희도 그 소식을 안 지 얼마 안 돼서 내일 발표를 좀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고, 그 발표에 따라서 저희의 행동도 조금씩 달라질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생존경쟁 동아리의 회장 김다솜 학생이었습니다. 1층 없는 2층은 없고 철길 없는 기차 없으며 스승 없인 제자도 없습니다. 세상은 저마다의 베이스가 있습니다. 세상에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오래전부터 당신의 마음속에 있었던 단 하나의 SUV 렉스턴 W. 올여름 그 SUV를 만날 단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8월 출고 고객에 한해 선수율 제로 60개월 5.9% 할부이자에 특별 판매 조건까지. 프리미엄 무브먼트 렉스턴 W. 자세한 홈페이지 참조. 네,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9872님인데요. 오늘 하루 종일 후지산 폭발이 날리네요. 이상 징후들이 속속 나오면서 폭발 가능성을 예측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 같은데 손 닿을 거리가 아니어도 일본과 가장 가까운 부산에 가장 먼저 피해가 갈까 무섭네요. 한반도에는 피해가 없겠죠.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네, 문자 감사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한 글자로 바라본 세상, 손에 대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받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에는 이인철 변호사와 함께하는 법 아는 만큼 보인다 이어가겠습니다. 소기업 사장님들, 골목상권 사장님들,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하셨죠? 그래요. 사업하다 보면 손톱 및 가시 같은 일들이 참 많은데 그걸 쏙쏙 뽑아드리는 게 바로 노란우산 공제죠. 전문가들이 재능 기부하는 무료 법률, 세무상담도 받으셨고요. 법으로 보호받아 안심할 수 있는 노란우산 공제. 소기업 소상공인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참 고마운 동행 노란우산 공제. 이 캠페인은 중소기업 중앙회와 함께합니다. 4624 4520 아이들에게 처음 구구단을 외우게 할 땐 마음이 찡합니다. 이제 치열한 공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아 어른으로서 미안함을 느끼죠. 그런데 정작 아이들은 즐거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모르는 공부의 즐거움을 아이들은 알고 있다는 생각. 그 즐거움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계속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 아닐까요? 아이들을 잘 부탁합니다. 아이들이 만들어갈 미래를 잘 부탁합니다. 이 캠페인은 공부를 한다. 대교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4라운드입니다. 저희 뉴스 정면 승부는요, 대한민국 대표은행 KB국민은행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뉴스 정면 승부 4라운드 잠시 쉬었다가 경제 뉴스 살펴보고 그리고 훈남 변호사, 이인철 변호사 함께하는 법 아는 만큼 보인다 이어가겠습니다. 또렷하게 지킨다. 손이 떨려도 두 개의 폰이 된다. 게스트 모드로 사람의 최신작 LG G2. 잠시 후 휴게소입니다. 햄버거 사줘. 차에서 먹을래. 감자튀김 냄새, 햄버거 냄새. 아우, 차 안의 냄새는 어떡하지? 페브리즈 차량용을 써보세요. 페브리즈 차량용? 송풍구에 꽂으면 나쁜 냄새를 싹. 상쾌해. 자동차 냄새엔 페브리즈 차량용.
주요 경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 연결됐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남의 집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현재까지는 전세보다는 월세가 아주 부담스러운데 월세 거래가 굉장히 많이 늘었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지난달 전월세 거래량을 살펴보면 전국 10만 8천 건이 전월세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1년 전에 비해서 5.3% 증가했습니다. 전체 계약 가운데 전세는 6만 5천 건, 월세는 4만 3천 건으로 월세 비중이 40%에 달했습니다. 한편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전월세난에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와 새누리당에 대책 마련을 주문해서 오늘 긴급 당정협의가 열렸습니다. 당정은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의 차질 없는 공급과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 방안 등을 강구하고 서민층의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종합대책은 28일 다음 주에 발표합니다. 28일 다음 주 수요일이네요. 그러니까 네, 종합대책이요. 네. 네. 이번에는 신용카드 문제 좀 짚어보죠. 전체 소비 지출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비중이 지난 2004년 카드 사태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고요? 네, 지난 1분기 민간 최종 소비지출 대비 신용카드 이용금액 비중이 63.9%로 나타났습니다. 신용카드 결제 비중은 지난 2004년 카드 사태 당시 38.3%를 기록한 후에 지난해까지 8년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며 66.3%까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을 억제하는 정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9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 신용카드 발급 기준을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고 또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지난해보다 5%포인트 줄어든 15%로 하향 조정한 점도 신용카드 결제 비중 감소에 일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체크카드는 지난 1분기 소비지출 대비 이용 금액 비중이 11.7%를 기록하는 등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소득공제율을 하향 조정한 것이 상당한 영향을 준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이번에는 연장근로 문제 좀 들려주시죠. 고용부가 근로시간 감독 결과를 조사했는데 연장근로 법정 한도를 위반하고 있는 기업들이 뭐 대부분이다 이렇게 나타났나 보죠? 네, 올해 상반기 근로시간을 감독한 결과 대상 사업장 314곳 중에서 86.6%에서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인 주 1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자동차 제조업에서는 연장근로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나 점검 대상 39곳 중 무려 37곳에서 근로 한도를 위반했습니다. 휴일 근로 역시 10곳 중 7곳에서 행해졌고 주 평균 8시간 넘게 상시적으로 휴일 근로를 하는 사업장도 13%로 조사됐습니다. 고용부는 주요 장시간 근로업종을 선별해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법 위반이 해소되지 않으면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였습니다. 네, 뉴스 속보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금강산 관광 재개 회담, 북한과 하는 것이죠. 이것을 다음 달 25일, 9월 25일에 금강산에서 하자라고 이렇게 제의했다는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추석에 이산가족 상봉 이후에 이렇게 회담을 열자 이런 내용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8시 뉴스에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죠. 무슨 말인지 모르셨다고요? 쉽게 풀어드립니다. 법 아는 만큼 보인다. 네, 훈남 변호사 이인철 변호사 함께하는 법 아는 만큼 보인다 시간입니다. 경기도 화성의 삼성 공장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있었고 또 서울 노량진 배수지에서 수몰 사고, 방화대교 상판이 추락하는 사고, 이 때문에 최근 근로자들이 잇따라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많았죠. 산업재해와 관련된 정말로 안타까운 사망 사건들인데요. 언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그런 사고도 많습니다. 이런 피해자분들의 여러 가지 수를 합산한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수의 근로자들이 산업재해로 고통을 받고 있다.
는 것인데요. 최근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들의 산재 예방을 위해서 안전보건 교육에 대해서 지도와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게 사실 뭐 교육만 한다고 될 일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현황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또 산재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 제대로 되는지 법무법인 위인의 훈남 대표 변호사 이인철 변호사와 함께 산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인철 변호사입니다. 산재 그러면 사실 뭐 후진극형 사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네, 우리나라 산업재해 현황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사망률이 일본의 3배고요. 영국의 무려 14배나 많다고 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도 하위권 수준이고요. 그리고 또 교통재해에 비해서는 1.4배,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14배나 많은 정도의 그런 아주 그 심각한 현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 규모로는 한 10위권이다고 우리가 자랑을 하고 그렇죠. 있는데 이 네. 산업재해 사망률을 보면은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도 산업재해만 보면은 좀 후진국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3배, 영국의 네. 14배. 네. 끔찍하네요. 축구 잘한다, 뭐, 이런 얘기 할 문제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아주 축구도 잘하지는 못하지만요. 네. 예. 자, 먼저 산업재해라는 법적 정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직장 내에 혹시요,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게 됐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든지 네. 뭐 이런 경우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뭐 이런 네. 거 궁금하고요. 또 지난 2011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경비원으로 일하던 분이 퇴근하려다가 경비실과 복도 사이에 있는 계단에 이렇게 서 있다가 뒤로 넘어져 갖고 네. 안타깝게 뇌출혈로 숨졌었는데 최근 기사를 보면 이제 서울행정법원이 2년이 지난 후에 이분에 대해서 산재다라고 이렇게 네.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산재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산업재해라는 것은 이제 업무상 재해, 노동재해라고도 하는데요. 그 업무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 또는 그 작업병으로 일어나 직업병으로 일어나서 근로자가 받은 신체적 정신적인 장애를 말하는데 얼마 전에 이런 판례도 있었어요. 회식이 많은 그런 직장인이었어요. 근데 회식이 너무 많다 보니까 회식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병에 걸려가지고 갑자기 이제 그 급작적으로 이제 심장병에 걸려가지고 사망한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일정 부분에는 그 산업재해라고 인정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업무 중에 당연히 이제 사고가 났으면 당연히 이제 쉽게 산재가 인정되는데 이게 출근길이라든지 퇴근길이라든지 아니면 회식 때 이제 발생한 거라든지 아니면 출장 가서 발생한 일 이런 거 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라디오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가운데 이거 지금 회식 가는데 여러 가지 생각하시면서 여러 가지 그렇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중요한 건 산재를 당하면 안 되죠. 그렇죠. 네. 일단 예방이 중요한데 또 사고라는 것은 또 소리 없이 다가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업무의 연장선일까 아닐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끼리 휴가 가서 사고 났다. 이런 거 산재라고 전혀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회사의 업무 연장선상에서 회식 중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출장 중에 사고가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출근길이나 퇴근길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래처 분과 회식 네. 또 어떤 접대 네. 이런 회동 이런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같은 산재. 경우에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입증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요. 만약에 그런 접대라든지 회식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카드로 결제해서 내가 이렇게 그 법인의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사고를 당했다. 그런 입증 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회사원들 입장에서는 뭐 산재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죠. 당연히 네. 없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건데 네. 산재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 산재가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소송에 따른 종류인가요? 예. 산재 소송은 이제 크게 이제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이 있는데 그 신청인이 업무상 재해를 발생해서 요양 승인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공단에서 이제 승인하지 않을 경우에 승인해달라고 소송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이 있는데 그 망인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 또 소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 뭐 기간 연장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이라든지 장애 등급 결정 처분 취소 소송, 등급 미달 처분 취소 소송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럼 결국 산재로 처리받으면서 보험금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업무상 다치거나 질병을 이제
갖게 된 경우에 이제 치료학에서 드는 여러 가지 치료비 또는 그렇죠. 들어가는 뭐 통원비 이런 네. 것에 관련된 게 요양급여 네. 또 일을 못하게 돼서 따르는 뭐 휴업급여 네. 또 장애를 당하게 되는 경우에 장애급여 네. 또 혹시라도 누군가 숨지면은 유족급여 네. 이런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이런 걸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이제 소송을 통해서 지급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그 현장이 앞서 네. 이제 회식 장소 언급해 주셨는데 네. 이제 회사와의 어떤 관련성 상당히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이게 과연 업무의 연장선상이냐 아니면 개인적인 그 용도로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제 어떤 일을 하다가 일이 사고가 발생한 거냐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일단은 산업재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고와 업무 간에 인과관계가 있는 반드시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되고요. 또 그 피해가 발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업무의 연장선상인지 그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청취자분 가운데 혹시 이제 어디 가면서 이건 내 업무야 아니야 뭐죠? 근데 애매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갑자기 이제 조퇴를 하든지 외출하는데 네. 이 사람 이 직원이 업무상 조퇴를 했는지 아니면 개인적인 용도 예를 들어서 뭐 애인을 만나기 위해서 잠깐 나갔다 네. 근데 사고를 당했다 그런 경우에는 또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가 있겠죠. 하지만 네. 뭐 갑자기 거래처 직원이 불러가지고 거래처 직원을 만나러 가다가 사고 났다 그러면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문제는 직접 당했을 경우에 네. 또는 그 가족들의 경우에 이 산재 보상을 청구하는 절차죠.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모르는 경우도 있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상당히 복잡할 것 같아요. 예, 상당히 복잡해서 일단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요양급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무상 사유에 인해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서를 제출하면 일단은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곳에서 승인을 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는 이제 법원에 이제 소송을 통해서 이제 지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서 공단에서 승인을 안 하면 소송을 해야 된다. 그렇죠. 이제 승인을 받으면 거기서 이제 당연히 이제 보상을 받으면 되는데 만약에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득이 이제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권리 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직장 내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게 됐다가 목숨을 끊었다든지 네. 또는 경비원으로 인하다가 쓰러져서 서울행정법원에서 이제 산재로 인정했다는 것은 결국 이렇게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을 안 해서 소송까지 간 경우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대체적으로요. 왜냐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신청만 했다고 다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험금이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이게 산재로 인정될 경우에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애매한 경우가 있거든요. 뭐 자살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좀 애매한 장소에서 뇌출로 쓰러진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엄격하게 심사하기 때문에 인정 안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유족 입장에서는 억울하기 때문에 또 소송을 통해서 권리 구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산재의 경우에도 보통 장애처럼 등급이 있나요? 그렇죠. 이제 14가지 등급이 있는데요. 14가지? 예, 최고 1등급에서 14등급까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1급은 이제 2명이 실명이 됐다. 아니면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최고 등급이 1등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고 등급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조금 좋지는 않네요. 네, 물론 좋지 않은데 보상금에서 보면 이제 최고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의미에서 이제 1등급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 자, 그러면 등급 승인이 나면은 피해자들에게 어떤 보상들이 주어집니까? 뭐 여러 가지 보상이 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치료비겠죠. 치료를 받아야 되고 이제 문제는 이제 정신적인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약간 논란이 될 수가 있는데요. 뭐 인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제3자의 불법행위 같은 경우에는 이 산재 보상 외에 그 사람에게 이제 민사소송을 통해서 위자료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 그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들에게 그 망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들에게 그 장례비라든지 기타 일체의 비용을 또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피해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후유증이 있다면 그것도 받을 수 일정 부분 있는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길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쉽지 않아서 그런 거죠. 예. 네. 정부에서 돈 주는데 상당히 좀 짠가 봐요. 정부도 그 재원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지급을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예. 사측에서는 대개 이런 경우 어떻습니까? 사측에서도 산재 처리가 되면은 사측에서도 부담받는 부분이 있어서 뭐 혹시 이렇게 미적거리거나 보상 처리를 해주지 않거나 뭐 이런
그런 경우가 있나요? 은폐하려거나 그런 그럴 경우가 수가 있나요? 있죠. 뭐 왜 그렇죠? 사측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원활하게 이제 급여를 보상을 받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자기 뭐 책임 소재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후에 민사 소송을 당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 사측이라든지 그 담당자가 사실 은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그런 사실이 발견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또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측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거죠. 물론 그러니까. 책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엄청난 대형 산재다라고 판단이 들면 사측에서는 여러 가지 뭔가 좀 축소하려는 경향이 없지는 않겠네요. 뭐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우리나라 대기업이 어떤 거죠? 공장에서 이제 사고가 났지 않았습니까? 그때 일단은 처음부터 그걸 다 공개하지 않았거든요. 그것도 여러 가지 산재라든지 아니면 이런 후에 법적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뭐 추측을 할 수는 있습니다. 청취자분들이 이제 질문을 주신 게 있는데요. 네. 6314님인데요. 저는 택시기사인데요. 근무 중 교통사고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물론 법규 위반이 따르겠지만요. 일단은 이거는 일반 법리를 해결할 수가 있겠는데요. 만약에 그 운전하시는 분이 고의가실이 있으면 그분도 이제 법적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고의가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정상적 일을 했는데도 어떤 그 산업재해를 받았다 할 경우에는 역시 그 산업재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나 뭐 소송까지 가는 것은 사실 좋지는 않겠죠. 복지공단에서 모든 게 잘 순조롭게 처리되는 것이 근로자 그렇습니다.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데 네. 자, 소송까지 갈 경우 네. 근로자들이 무엇을 또는 유가족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일단은 그 소송까지 갈 경우에는 이게 업무 관련성이 있는지 그리고 피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의 주변 정황이라든지 근무 환경 등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증인 등을 이제 마련하는 것이 좋고요. 또 본인이 이제 많이 다치신 경우에는 빨리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청업체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분들도 역시 그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 영세업체 같은 경우나 이제 일용직 그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가 미비해가지고 보상을 받을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법적으로는 다 그분들도 보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관련 서류라든지 그런 그 관련 사규가 좀 미비해가지고 보상받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는 어떻죠? 국적이나 나이 상관없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 모두 산재보상법 적용이 가능하고요.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고가 안 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러면은 뭐 안전교육을 해야 된다 하는데 이것도 교육도 필수사항인가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모든 업체가 다 필수사항은 아니고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이제 공사 건설 규모가 120억 원 이상인 건설 현장은 반드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그 이하 건설 현장도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수하지 않은 그 회사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회사 쪽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네요. 물론 이제 회사 쪽에서는 이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뭐 산재 처리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모두 산재 처리가 적용이 되고 만약에 그 회사가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산재 관련해서 이제 보상 신청을 할 때 마냥 계속해서 아무 때나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권리구제를 빨리 신청해야 되는데요. 뭐 이것도 다 시효가 있습니다. 일반 손해배상 같은 경우에 3년 내로 청구해야 되고요. 산재보험법에 따른 그 청구는 90일 내로 청구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빨리 권리구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또 서류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 증인을 확보하다 보면 이 시기를 깜빡해서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게 좋은지는 알지만 또 이렇게 막 혹시라도 유가족이 됐다는 입장에서 보면 참 경황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 이런 유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상 신청을 하고 보상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준비 혹시 도와주는 분들 없습니까? 일단 뭐 우리 변호사 단체에서도 이런 구조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법률구조공단이라든지 그런 이제 공익적인 기관에서도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앞서 간단히 언급은 해 주셨습니다만요. 산재 관련해서 사기 사건도 만만치 않죠. 그렇죠. 모든 보험도 보험 사기가 있듯이 산재도 사기 그런 범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그 사람들은 사기죄 등으로 이제 엄하게 처벌을 받고요. 또 지급받은 보험금이 있으면 환수 당하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하면 안 되죠. 네, 절대 하시면 안 되죠. 네. 자, 이거 환수를 당하게 된다. 네, 환수를 당하게 된다. 이 점도 분명히 명심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자,
자, 근데 우리나라 산업재해 문제에 앞서 참 후진국형이다. 일본의 3배, 덴마크의 6배, 스웨덴의 9배, 영국의 14배라고 이제 언급을 해 주셨는데 네. 우리나라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관련 법들이 있는데 우리 이변 선생님이 보실 때 어떤 식으로 좀 우리 정책이 좀 가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법만 보면은 뭐 우리나라가 그렇게 미비한 수준은 아니고요. 상당히 이제 선진화된 법인데 그 법을 또 지키고 또 미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게 아직도 좀 미진하지 않는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안전교육을 좀 많은 사업자에 확대를 하고 그런 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지적은 해 주시는데 이 재해라는 것은 자연재해처럼 참 순식간에 자기도 모르게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예. 이런 부분들 참 어떻게 줄여나갈 수 있는지 교육만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참 당연히 없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그 회사도 물론이고요. 근로자들 본인도 본인이 만약에 사망을 하거나 다치면은 그것을 나중에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아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본인이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과 본인의 가족이라 생각하고 미리미리 안전교육 철저히 받으시고 산재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는 의미에서요. 이제 산재와 관련돼서 가족분들 참 경황이 없지 않겠습니까? 네. 자, 어떤 점을 좀 명심해서 좀 이런 것들을 좀 더 챙겨야 된다. 한번 정리 한번 해 주시죠. 일단 가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산재를 당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서로 이제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만약에 부득이하게 산재를 당한 경우에는 이 권리 구제 기간을 도과하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빨리 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핵심은 증거라는 거죠? 예, 증거를 반드시 업무상 관련됐냐 안 됐냐.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재 문제에 대해서 법무법인 위내 훈남 대표 변호사 이인철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8월 뜨거운 여름 쉐보레 쿨한 혜택. 쉐보레 차량 구매 시 쿨하게 최대 150만 원 할인 혜택. 올란도 캡티바 트랙스 구매 시 쿨한 캠핑용 차량 그늘막 지원. 스파크 구매 시 최대 36개월 무이자 할부. 쉐보레 썸머 페스티벌.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8월 31일까지 스파크 S 제외. SK 이노베이션의 전공은 묻는 겁니다. 석유 안 나면 석유 수출 못해? 자원 없으면 자원 강국 안 돼? 이 질문에서 53조 수출과 16개국 자원 개발이 시작됐죠.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 이노베이션. 네, 오늘 뉴스정면 승부가 한 글자로 바라본 세상은 손이었는데요. 6476님입니다. 해가 쨍쨍한데도 여기저기서 국정원을 규탄하는 촛불은 꺼질 줄 모르네요. 자신의 목소리를 보태는 국민들이 늘어난 만큼 내 손으로 정치를 바꿀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8월 20일 화요일 뉴스정면 승부 저희가 준비한 라운드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이은지, 기술감독 김동철, 허중현, 작가 정선임, 정은지, 진행의 저 김상우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